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경제지표 호조와 반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또 달러화가 엔화 대비 95엔대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그리스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영방송사인 ERT를 잠정 폐쇄한 데 대해 노조와 언론계, 정계 등의 반발이 커지며 전국 불안 우려도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84% 내리며 15,000선이 무너졌고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0.84%, 1.0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그리스가 국영방송사를 폐쇄하면서 전국 불안이 심화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0.6% 밀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4%, 1% 하락했습니다. 5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보다 11% 증가한 1,3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인 1,390억 달러보다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3,360억 달러였던 반면 세수는 1,9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작된 올 회계연도 8개월간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총 6,26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8,445억 달러에 비해 26%나 줄었습니다.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4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의 0.9% 증가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특히 0.2%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EU 27개국의 산업 생산도 0.3% 늘어났습니다. 특히 유로존 경제대국인 독일 산업 생산은 1.2% 증가했고 프랑스도 2.3%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산업 생산은 0.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가 재정 긴축을 이유로 국영방송사를 잠정 폐쇄해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공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 국내 유일의 국영방송사인 엘리키니 라디오포니아 틸레오라시를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12일부터 ERT 방송의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5,000개를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24시간 총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 폴 라이언 의원이 미국은 언제 채무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며 최근 재정적자 개선에 따른 낙관론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인 만큼 노인층에 대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이틀째 내리면서 다우지수가 15,000선 아래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내리면서 간신히 3,400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그리스 정부가 재정 긴축을 위해 공영 방송사를 폐쇄했다는 소식도 불안감을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마감을 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금통위와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맞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점검해보면서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유럽의 경제 지표도 좋았지만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오늘 그 뉴욕 증시 마감은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장을 시작했을 때는, 역시 매수세가 전일의 그런 하락세에 의한 저가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초에 전날보다 119포인트나 오르면서 상승을 시작했는데, 장 중반으로 갈수록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5,0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126.79포인트, 0.84% 내리면서 14,995.2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13.6포인트, 0.84% 떨어지면서 1,612.52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날보다 1.06% 하락하면서 3,400.4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럽 증시도 양적 완화 축소 우려, 그리고 그리스의 그러한 국영 방송사를 폐쇄한다는 그 얘기가 나와주면서 유럽 증시가 하락했던 모습이 뉴욕 증시에도 크게 작용했던 그 패턴으로 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국의 그런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 떨어지고, 그리고 프랑스 지수도 0.4%, 그리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1% 밀리면서 유럽 증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시장에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18일과 이번 19일에 그런 FOMC 회의가 있는데, 회의가 18일, 19일 가까워지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정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그 전월보다 더 늘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은 미국 정부의 지난달 재정수지 적자가 1,387억 3,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5월에 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5월보다도 141억 달러까지도 늘어난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좋고 나쁘고 늘어나고를 떠나서 그 전에 예상했던 전문가들 예상했던 수치보다 높거나 낮으면은 그게 더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한 1,390억 달러 정도로 이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보다는 약간 좀 미치는 수지만 1,487억 달러로 예상보다는 그나마 좀 적게 좀 나온 수치라서 큰 영향은 뉴욕 증시 끝이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기지 신청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택융자 신청 지수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한 5% 정도 늘어난 모습 보여주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스가 재정 긴축을 위해서 국영 방송사를 잠정 폐쇄했는데 이 때문에 전국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좀 다시 한번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도 좀 튀어나왔습니다. 좀 안 좋은 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리스 정부가 재정 긴축을 우선 이유는 대형 긴축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그리스 정부가 정부 주도하에서 운영했던 공영방송사인 헬레닉 방송사를 잠정적으로 좀 폐쇄했습니다. 근데 폐쇄를 한 데 이어서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의 최대 노조가 바로 이 헬레닉 방송사의 노조인데, 최대 노조가 지금 총파업을 선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그리스 쪽에서도 좀 시끄럽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오전부터 거의
공영 TV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이제 중단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자들을 포함해서 한 2,5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2,500명이 정리해고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해고까지도 되면서 그리스의 그런 노동자 촌연맹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파업을 좀 벌이기로 했다 지금 얘기가 들렸고요. 우선 이런 게 봤을 때도 그리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전 그리스 자체적으로 그렇지만은 뭐 유럽 증시나 유럽 증시도 미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휴업 조치를 해제하겠다. 소규모 회사부터 휴업 조치 해제하겠다는 뜻을 바뀌었는데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이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논란으로만 시작하지만 이 부분이 진짜 번진다고 한다면은 좀 굉장히 좀 악재가 될 확률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적 완화의 저주가 들이닥치는 것인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번에 유출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머니 무브 현상이 워낙 급작스럽게 현재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23일이었나요? 일본 증시가 7% 이상 첫 번째로 추락했을 때 이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축소 움직임, 출구 전략의 검토 이런 부분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여파가 가장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증시나 신흥국 시장을 포함한 국채 시장이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2주 만에 그대로 현실로 현재 목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흥국 증시들이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추락하는 등 이른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버냉키 의장이 의회 연설이 5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3주차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면 위로 수치로도 이제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일이었는데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중국에서 열린 포춘 글로벌 포럼에서 양적 완화 기조가 축소되면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에 무서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현재 자유롭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흥국 증시가 6월 들어서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증시가 10% 이상 현재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이 되고 있고요. 태국 증시도 8% 이상 하락했고 브라질 증시도 7%가량 현재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증시도 6.6% 하락하는 등 6월 3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이 조금 넘은 그런 흐름에서도 이런 유동성의 환류 부분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시티그룹 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머징 마켓의 통화 비중을 축소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축소한다는 기조 자체가 현재 변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머징 시장의 좀 불안정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네. 이제 호주 경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호주가 이제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수출 비중이 1위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주춤거리면서 유연탄이나 철광석의 수출길이 현재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호주의 경제 성장률은 0.6% 성장이 그쳤는데요. 하반기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흥국 중에서도 원자재 비중이나 산업이 많은 국가들이 그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국가들을 꼽자면 앞서 말씀드린 호주를 비롯해서 브라질과 러시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하반기에 본격화로 수치상으로 만약에 나타날 경우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이 불안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현재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출 기업들도 다소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호주 달러나 호주 증시 이런 내용들도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의 재정 불량 국가들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유로존 재정 불량 국가들은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OECD와 IMF 등 주요 세계 기구들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현재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돈의 흐름이 현재 급격하게 변동 요인이 가세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느냐, 하반기에 이런 리스크 요인이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연준을 비롯해서 그 양적 완화 기조를 축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그 규모는 월 8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올해 9월부터 빠르면 이어질 것이다라고 거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출구 전략의 그 청사진을 연준이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몇 개월간의 미 경제의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의 불확실성과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을 그동안 출구 전략을 통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 전력이 없다는 점, 이런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올 경우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나라들은 네. 외환 보유고로 이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네. 외환 보유고가 적은 나라들은 이 자본의 적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외환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른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에는 자본수지 흑자로 이를 메우는 그런 그 흐름이 공통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현재 좀 있는 국가들, 이른바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호주나 인도, 태국 등이 현재 여기에 망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브라질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브라질은 토빈세 부과를 통해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했다가 최근에는 자본 유출이 커지자 토빈세를 폐지하는 등 부랴부랴 이런 자본 유출입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인플레 우려와 경기 후퇴가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현재 겹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삼성전자가 JP모건의 매도 보고서에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촉발은 JP모건의 보고서가 좀 부정적으로 목표 단가를 좀 낮췄죠. 네. 이러면서 이제
홍역을 좀 치렀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현재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요인은 국내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시장으로 분류된 주요 펀드들에서 이를 축소하게 되면 삼성전자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시장에 좀 매도 공세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의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금리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경우에도 이 정도 수치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미국으로 환류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런 여파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그렇지만 증시 상승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원화의 절하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 비교적 금리 체계의 정책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5일째 내리며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5일 동안 1조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주가는 주당 20만 원 가까이 내렸는데요. 만기를 염두에 둔 파생 플레이인 것인지 과연 외국인들의 속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매도가 이어지는 이유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장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까지는 사상 최대에 관련된 그런 실적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크지 않다라는 측면이 매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고마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과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 중저가와 관련된 스마트폰이 약간 하락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성장성이 약간 의문이 들고 있다는 거 최근에 로봇 산업을 진출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 반대로는 스마트폰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더 큰 폭의 수익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현재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를 향한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약간 악재성 재료에 따라갔고 주가가 155만 원대에서 현재는 140만 원대 아래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대 중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지 라인을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큰 폭으로 대폭 하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130만 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판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위대로 좀 매수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라든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 SDI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 SK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역시나 쌍용차다라는 거, 자동차 업종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동안 점유율이 상당히 미미했던 이 쌍용차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 5월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25%대 상승세를 보였다는 측면,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경기 방어업 종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시점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도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약간은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 쪽으로만 약간 관심 갖고 있다라는 측면, 지금 시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은 경기 방어업 종군 쪽으로 집중 매수가 보이지 않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에서 많이 빠진 종목군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 현재 시점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장주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수세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성광밴드라든가 코나아이, 유프라이드, 루멘스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ICT 그리고 SFA,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나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혹시 믿으신 고가 종목이다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난과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 쪽으로의 테마성 재료까지도 얹히면서 약간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게임 비리라든가 SM 쪽으로 지금 시점 기간이 매도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게임 관련된 2분기 최대 성수기 기대감 높았지만은 신작 게임에 대한 지금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도세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과는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 쪽에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보였는지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앞서 매물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매물을 기관도 받아주고 있지만은 개인들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쪽으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는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이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 셀트리온, 덕산, 하이메타, 네페스, SM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관이 파는 업종과 종목을 그대로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다라는 매매 패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활용 기회를 좀 높게 현재 시점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함에 따라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130만 원대 중반에 있어서의 지지 라인이 얼마 정도 확보되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매수세를 더욱더 올리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은 정말 아니다, 좀 투자는 기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종목도 있습니까?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사실 어제장에서 52주 신저가가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추세 대세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사채 지금 시점 조달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많이 얇아지고 있다라는 거, AXS 페노시안
회사채 관련된 문제점이 건설이라든가 조선, 해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우려감보다는 건설업종에 대한 지금 시점 회사채 만기 상환에 따른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 재무 구조 악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떨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이 건설업종 싼 것 같아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시는 저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말고 이 종목이 더 좋겠습니다 하는 대표님의 관심 종목 있으신지요? 네, 우선은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시점 상당히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약간은 경쟁력, 독과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의 수급상만 놓고 봤을 때 최상의 조건을 현재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하게 현재 시점 매수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동안은 주가에 있어서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좀 압박감이 컸었는데 최근에 3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이 순매수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매각 관련된 이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식 매수 세력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도 수급 개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차세대 전투기라든가 이러한 신제품 관련된 출시 기대감,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라 갖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갖고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및 그리고 경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450원대 어제 종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 이라고 한다면은 3만 원대 근처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3만 2천 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을 보시는 것보다 한 3주 정도 시간으로 3만 2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보시고, 손저가 2만 9천 원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2만 2천 원대에서의 단기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정이 돼 있었던 남북 간 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 간 관계가 다시 한번 냉랭해지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판문점 연락 채널마저도 끊겼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 당국 회담 무산이 결정된 이후 다음 날인 어제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다시 끊겼습니다. 우리 측 판문점 연락관은 어제 오전 9시와 오후 4시께 북측 연락관에게 시험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은 두 차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북 판문점 연락 채널은 언제 다시 재가동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민간 채널마저 다 끊어진 상태라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 단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전무한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회담이 무산된 지 어제가 이틀째였는데 우리 정부와 북한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남북이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청와대는 어제 남북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서 남북, 북한 모두를 잘못했다고 양비론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북 회담 무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인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남북 간 무산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이번 무산을 돌리면서 도발적인 망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회담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 분명히 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잡혀 있는데 이전에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4.1 부동산 대책 약발이 신통치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조 9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 8천억 원 줄었다가 2월과 3월에는 약 1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4월에 부동산 종합대책 영향으로 증가액이 4조 원대로 늘었고 5월에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주택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달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반짝 거래가 증가했다가 6월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하면 다시 거래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시공 능력 13위인 쌍용건설이 진통 끝에 결국 워크아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법정 관리로 가는 게 아니냐 예상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쌍용건설의 채권단인 국민은행이 어제 여신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경론 끝에 워크아웃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권 초기에 대형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개시가 이뤄지면서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막판 합의 도출로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나고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이 워크아웃에 동의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여는데요. 어제 국민은행이 동의함으로써 신한은행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서울보증 등 주요 채권은행도 이에 따르는 조건부 동의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채권단 내에서는 여전히 쌍용건설 회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서 오늘 신한은행이 워크아웃 부결로 급선해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끝까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거래 침체로 증권가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업계의 탑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증권에서도 인원 줄이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증권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증권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사내 대리나 과장급 인력을 전자나 금융계열사로 전환 배치하기로 하고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사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예상 구조조정 규모가 약 100여 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계 톱클래스인 삼성증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소증권사들도 잇따라 인력을 줄이지 않겠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보증권은 지난해 말 44개였던 국내 지점을 2015년까지 22개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대신증권도 연초에 영업점을 104개에서 84개로 줄였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도 지점 통폐합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인 증권사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어느 해보다 구조조정 공포가 감돌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이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빈세를 폐지했는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고요? 예, 브라질의 토빈세 폐지를 계기로 국내 증권업계에서 브라질 채권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브라질 토빈세 폐지에 따라서 잔존 만기가 1년 6개월인 브라질 할인채 중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브라질 할인채는 만기 수익률이 연 9.3% 수준이고요. 발행 동안에 해와라이며 환해제는 하지 않습니다. 또 브라질 국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현재 양국 간 조세 협약에 따라 이자 소득과 해와라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 그리고 채권 매매 차익이 모두 비과세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빈세까지 폐지되면서 투자 매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 업계에서 브라질 채권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브라질의 국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됐던 만큼 양적 완화가 축소되면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 신용평가 업체 스탠더드&푸어스가 브라질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하고 있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마녀가 심술을 부린다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커지는 하루가 될 것인지 오늘장 전망해보고요. 오늘 이후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도 전망하면서 오늘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는지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마녀가 심술을 부린다는 쿼드러플 위칭도입니다.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예. 일단 우선적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게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지금 4조 3천억 정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4월 중순 이후 지금 프로그램 매수 잔고는 지금 꾸준하게 감소를 해서 1조 1천억 원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4조 3천억이기 때문에 그 물량 부담은 상당 부분은 지금 완화된 게 아니냐. 결국 지금 이제 그 청산 관련 물량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양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선물 옵션, 그러니까 전일 선물 끝난 가격들을 보니까 이론가와 실제 가격,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그 이론가와 실제 그 선물 옵션의 가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쪽에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어떤 객관적인 내용만 갖고는 프로그램 당일날 청산될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게요.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비차익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비차익 쪽에 매매를 하는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비차익 관련해서 매도 규모를 좀 상당히 키워 놓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어떤 지수의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난다면 비차익 쪽의 물량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비차익 쪽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비차익 쪽의 물량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뱅가드 쪽에서의 어떤 그 인덱스 기준을 바꾸면서 결국 그 뱅가드 물량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쪽이 지금 비차익 쪽 물량의 한 부분을 좀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논의들에서 외국계 일부 펀드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 쪽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 물량까지도 지금 비차익 쪽과 관련된 어떤 부담 요소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준으로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지용으로 선물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겠죠. 베이시스가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베이시스 악화는 다시금 프로그램 매물로 출해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결국 베이시스 확대는 결국 프로그램 매도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청산 물량을 속도를 좀 확대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차익 쪽의 우려에 대한 돌발 변수는 분명히 오늘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풀릴 거냐는 결국은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선물옵션 당일날 만기 충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 만기 충격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를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객관적인 모든 상황들은 내용을 좀 따져 보니까
결국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 큰 충격이 없는 게 정상이지만 투기적 매매들이 가세를 하면서 선물 옵션 당일날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겠죠. 근데 결국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모든 사고를 좀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만약에 충격이 온다라고 한다면 충격은 분명히 작용과 반작용의 가운데서 결국은 오늘 만약에 동시효과의 충격이 온다면 내일은 바로 반등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에 저 투기적 매매들이 어떤 매매 방향을 가질 거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결국 그렇다면 오늘 반등, 그러니까 만약에 장 막판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짧은 단기 매매에서는 분명히 매수권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충격 이후에 내일부터 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할 것보다는 결국 만기일 충격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형주 종목들의 부분들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추세적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첫 번째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지금 문제들은 결국 양적 완화익입니다. 결국 일본 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그 추가적인 그 경기 부양책이 없다라고 한 얘기들에서 실망감을 느끼면서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들의 가장 근본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유동성 축소 부분이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 결국 미국도 여지껏 그 유동성을 공급했던 쪽이고 일본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깔려있는 엔화 자금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동성을 그러니까 그 축소해버리는 과정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역시도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멘텀에 대한 문제들은 이미 분명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선물 만기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방향성을 펼치기에는 좀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낙폭이 커져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등폭은 제한될 거고요. 결국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지수의 방향성이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만기일이든 만기일 이후든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대형주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들은 좀 물량 축소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확대 국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눈에 확인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대형주에 대한 전략을 좀 짜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만기일이든 만기일 이후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중 축소 쪽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전략으로 좀 판단되고요. 오늘 빠지는 데다 대고 물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반등을 이용해서는 전체적인 비중 축소, 대형주 쪽에 대한 비중 축소는 맞는 전략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기일 이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보십니다. 대형주들 반등할 때 기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